이제 세 번째 문화의 문제인데요. 제가 첫 번째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코어 역할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직영학적 관점에서 경제의 영토의 확장, 그리고 물류의 허브 역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문화적 관점이고 지심학적 관점인데요. 제 용어지만은 저는 문화의 인터체인지론과 그다음에 심장론, 허트론을 주장을 해요. 이게 제 이론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제가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어려서부터 배워왔고요. 지금도 아마 저는 그렇게 학생들이 배우리라고 믿어요. 우리는 뛰어난 중국 문화를 받아들여서 일본 열대에 전해주는 가교 역할을 했다.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중국 문화가 전반적으로 다 뛰어난 것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일본 문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열등한 문화가 절대 아닙니다. 신석기 시대는 오히려 이쪽에 있는 신석기 문화보다 뛰어났고요. 다만 우리가 말하는 고대 야요의 문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대 국가가 완성되는 7세기 중후반까지는 우리가 주도해서 건너가서 거기에 적극적인 영향을 끼친 거죠. 그러나 그 이유는 또 다른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마치 모든 문화가 우리를 통해서 그건 사실과 달라요. 일본 사람들은 그 얘기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바로 가교 역할이에요. 우리가 왜 가교 역할만 해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독특한 제1원했던 동방문명권의 핵심이었었고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강하게 동진해오는 중국 문화를 우리가 다시 우리식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일본 열도로 전달해 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죠. 저는 그 기존의 이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 문화와 미에 대해서는 통념을 가지고 있었고 왜곡이 심한데요. 그 중에 하나 신라 중심사관이에요. 그리고 미 그러면 신라를 얘기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니 신라가 예를 들면 선덕여왕 이후에 여러 가지 문화들이 발전하잖아요. 그것과 고구려 문화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백제문화의 우성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크기라든가 화려함이라든가 이런 외적인 면이 아니라 테크놀로지는 기교의 문제, 또 한 가지는 로직, 그리고 의미까지 볼 때 고구려가 정말 뛰어난 거예요. 제가 고구려는 문화가 뛰어났다가 아니라 고구려 문화국가설을 처음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때로는 거슬릴 수가 있는데 학자는 논문이나 책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그럴 때 이거는 누구 설이라든가 제가 얘기를 해요. 그게 학자로서의 도리고요. 실제 이런 것들은 이미 뭐 논문이라든가 책이라든가 기타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고구려 문화가 뛰어났다는 추상적인 선언과 고구려 문화국가설은 로직은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고구려 문화가 불완전하게 계승됐어요. 왜? 통신라로 인해서 남북국 시대 완벽한 단절의 시대고 공식적으로는 220년 동안 병존할 때 단 2번의 교류밖에 없었던 부활거든요. 당연히 현재 우리 민족 문화 속에서는 고구려 문화가 불완전하게 계승된 거예요.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고구려 문화 나중에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만주 지역의 자연환경과 경험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한반도 이남의 이런 자연환경 속에서 꽤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문화의 변질과 왜곡이 심해진 거죠. 그리고 유학, 성리학, 일본, 서구 문화 등의 정적 의도로 상당히 왜곡됐다는 겁니다. 특히 성리학자들에 의해서 우리 원형 문화 또는 원행 문화 그리고 핵심이었던 고구려 문화가 상당히 왜곡됐습니다.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미학자들, 지식인들은 이 사람 얘기를 해요. 야나기 무네요시. 아무튼 우리나라 지식인들 보면은 정말 문제가 많은데 자의식이 부족해요. 자신감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학설을 못 갖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자기 학설을 강하게 어필하지 못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야나기 무네요시 또는 그 전에 세키노 다다시라는 인물이 있어요. 야나기 무네요시가 우리나라 미학에서는 조선 미학을 정립했다고 평가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조선의 슬픔, 조선의 비애, 조선의 한 이거 야나기나 그 이전에 세키노 다다시의 이야기예요. 불쾌하죠?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야나기 무네요시랑 나랑 비교할 때 누가 더 우리 문화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니? 제가 40대 때 얘기합니다. 야나기 무네요시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문인이에요. 미학자지만. 그 사람이 보고 쓴 글들이다. 나는 40대 후반이다.
내가 더 우리 문화를 많이 접했을까? 그가 더 많이 접했을까? 그리고 이 문화, 특히 도자기는 누가 만들었을까? 일본인이 만들었을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들었을까? 그러면 나는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볼 때, 계량적으로 볼 때 내가 더 확률이 높다.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야나기 건 얘기를 제가 뽑아봤어요. 아, 선.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선의 미학이 야나기 건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보죠, 당연히. 남보는 쓸쓸함, 슬픔, 비애미. 이게 비애미예요. 우리 민족의 한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연. 조선은 자연이 운명을 결정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의 역사가 되었다. 우리 명제에서 고난의 역사가 되었대요. 그리고 이 기회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요. 저로 사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천여에 달한 침략을 받고도 한 번도 남을 침략해 본 적이 없는 평화를 지향하는 민족이었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심령적 평가가 아니라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역설적으로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민족처럼 편안하게 산 집단이 지구상에 얼마나 있을까? 이게 사실입니다. 천에 가까운 침략을 제가 개선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사실은 그다지 큰 전쟁이 없었어요. 고구려 수나라 전쟁, 고구려 당나라 전쟁, 그리고 임진왜란 그 사이 몇 개, 이거는 전쟁이지만 나머지는 전쟁이 아니라 배틀 전투예요. 몽골군이 고려랑 전쟁을 벌였습니까? 저는 전쟁 벌였다 보질 않습니다. 그건 배틀이지. 역사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외적 침해를 안 받고 살았는데, 다만 이런 좋은 기회를 지배계급들이 악용을 했기 때문에 내부 계급 모순이 심각한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대외관계 모순, 민족 모순은 약하고 그 대신에 내부의 계급 모순이 심각한 거니까 정말 제가 봐도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조선조사에는 너무너무 많은 계급 모순이 심각한 거예요.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외부의 침략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우리처럼 편안한 자연환경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대륙의 무서운 북풍은 아니, 일본만큼 자연환경이 극악한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태풍, 매우, 화산, 지진, 그 외 기타, 습도, 그 다음에 스기나무를 중심으로 한, 삼나무를 중심으로 한 그 엄청나게 들어갈 수 없는 나쁜 환경의 숲들. 오죽하면 일본에서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이 나오고 일본의 문화가, 종교 문화가 발달했고 생태사관, 생태문명 자체가 일본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일본은 자연환경이 정말 힘든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나 편하죠. 동네잖아요, 지금 아담하고. 그런데 야나기가 이렇게 해석했고, 그 이후에 우리 오랫동안 야나기의 식민지 지식인이죠. 그 당시 지식인들의 모국인 일본의 젊은 지식인들의 말을 지금까지도 많이 읊조리고 있고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됐어요. 우리 역사는 조선의 500년 역사가 아니라 훨씬 더 장구한 역사가 있고,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는 만주와 한반도와 대양을 포함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달라요. 그것이 우리의 생물학적 원형입니다. 불과 1000년의 걸 가지고 우리 전 기간을 규정할 수는 없어요. 제 생물학적, 문화적 유전자 속에는 다른 거죠. 저는 늘 얘기해요. 나는 노마드, 유목민의 피를 가지고 있다. 파머, 농부의 피를 가지고 있다. 세일러, 해양인의 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몇 가지를 얘기해요. 즉 주몽처럼 나는 헌터, 사냥꾼의 후예이다. 그런가 하면은 홍익인간처럼, 단군처럼 나는 사유하는 인간이다. 이게 제 이론이에요.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것처럼 쌍용총이라든가 무용총이라든가 여기 나오는 고구려 김한무새의 얼굴처럼, 표정처럼 인간은 달리는 말 위에서도 사유할 수가 있고, 나는 이게 우리 민족의 특성이라고 보고 있고, 고구려는 그걸 실천한 나라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장됐다고요? 과장됐죠. 해석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 모든 미학이라든가 철학적 해석, 문화적 해석은 다 무가치한 것이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학문의 영역에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관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역사학자답게 사료라든가 그 당시의 국제적인 질서라든가 그리고 고고학 유물을 갖고 제가 비교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사람은, 이찬주라는 사람은 나오잖아요. 불안과 위축의 역사와 기초의식 등등. 고구려까지도 이렇게 고구려 고분벽화에 벗어내 이르기까지
곡선이다. 그런데 갸날프고 애상과 비애를 끼게 한다. 이거죠. 고구려마저도 저는 정반대인데요. 고려작이라든가 조선백자도 저는 이런 것들 제가 말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논문으로 다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전 전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이승용 선생은 비장미란 용어를 썼으니까 뭐 그런 대로. 그리고 저는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 문은 어떻을까?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추상적으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그냥 보셔야 돼요. 학문적으로도 봐야 되고. 자, 자연환경 검토해야 되지 않아요? 왜 남의 말을 그대로 믿죠? 자연환경을 검토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미의식이 있는 거예요. 문화 형태도 있고. 한반도는 용어가 타당한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반도사관이나 식민사관을 가지고 우리 문화의 미식을 해석하면은 전혀 사실과 어긋나고 앞으로도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유라시아 전체, 그리고 바로 이런 구도 속에서 우리 문화는 범아시아, 아시아와 관련되어 있고 육지, 해양 포함하는 것,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연히 만주 그렇죠. 그리고 우리 문화는 저는 동방문명, 중화문명, 북방문명, 그래서요 동아시아 문명 자체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중화문명만 있는 거 아닙니다. 북방 유목문명도 있고요. 제가 설정한 동방문명도 있고, 이거는 기회가 되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요. 좀 문명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명, 문화, 기타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쓸 때, 특히 역사학자들은 이런 용어를 쓸 때 상식에 근거해서는 곤란해요. 학문적 정의를 보고 거기에 맞게끔 자기가 설정한 다음에 자기 이론을 전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동방문명권 정했을 때 반박하려면은 문명의 개념, 그리고 문명이 현재 21세기 이 현재의 문명은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보셔야 돼요. 본 다음에 전대 반박을 하시면 돼요. 그냥 반박하면 그건 학자적 태도가 아니죠. 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동방문명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요동과 요서 이런 지역들을 전체를 동방문명의 범주로 보고 있고, 더불어서 해양도, 다만 이 전체를 꼽을 때 가운데 있는 코와 중액에 해당하는 것은 한반도 중북부 지역과 그리고 남만주 일대, 그리고 양쪽에 있는 바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제가 말하는 동방문명권서의 중액이고, 이것이 원조선의 문제고, 특히 고구려가 발전기에 실천하고자 한, 완성시키고자 한 이런 공간의 범주이고, 여기서 발전된 문화가 바로 고구려의 문화라고 보는 것이고요. 오랫동안 상실됐던 이런 좋은 적극적인 사려 깊은 이런 문화를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복원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판소리라든가 창이라든가 탈춤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문화가 있었고, 우리 춤이 있었고, 소리가 있었고 등등 있는 건데, 그리고 가락이 다르지 않습니까? 리듬이 다르거든요. 그거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구려는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 초원과 농경, 삼림과 초원, 농경과 삼림, 농경과 해안, 삼림과 해양, 농경과 삼림 초원, 삼림 초원 해양, 이래서 전적을 구분을 해서 고구려 자연환경을 분석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속에서 고구려 문화의 특성 나오고, 21세기 우리가 지향하는 것, 그리고 다행히 BTS를 통해서, 한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고, 그것이 만약에 새로운 시그널, 새로운 키, 즉 제가 말씀드린 시빌리제이션 쉬프트, 문명의 대전환기의 역할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같이 더불어서 거기에 응용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죠. 96년도에 제가 신문에 연재할 때 만든 그림이 이겁니다. 우리 문화는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모여지는 것이다. 특히 고구려 문화는. 이게 맞는 겁니다. 인문환경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우리 핵을 중심으로 해서 중핵종족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반개 종족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예민할 수가 있죠. 기본 입장은 그렇습니다. 중핵종족을 놓고 반개종족으로서는 일단 선비계열, 여기는 당연히, 그리고 그 위에 거란 계열. 다만 이렇게 몽골의 계통이 아니라 퉁구스 계통인 차례 나타나는 순서로 보면은 숙신, 음루, 물길, 말갈, 그리고 여진, 이렇게 되는데, 고구려 때는 주로 물길, 말갈, 특히 말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흔히 말하는 알타이어 중에서도 퉁구스 계통이에요. 그런데 몽골의 계통인 선비족과 거란족들은 고구려와 통했는데, 이들은 고구려와 통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고구려의 생활 공동체에 들어가 있었고,
말갈 7부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고구려 간접 관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고구려는 이렇게 다양성, 개방성과 함께 다종족적 국가, 다문화 국가를 실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구려 문화는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다문화 국가예요. 다양한 자연환경, 생태환경 속에서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고, 다만 고구려란 필드 속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족들은 다종족 국가가 아니에요. 다종족적 국가라는 거. 이게 말장난 같죠?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단일 민족과 단일 혈족은 다릅니다. 또 다종족 국가에도 틀립니다. 다종족 국가면요, n분지 1이에요. 마치 우리가 여러 개 종족들이 섞여 있는 것처럼. 그건 곤란하죠. 압도적으로 우리의 주체 중액 종족이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지 간에. 그리고 나머지 반개 종족들이 있기 때문에 고구려는 이렇게 하나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종족이지만은 여기에는 다른 종족도 섞여 있는 다종족적 국가라는 용어를 제가 쓴 거죠. 이게 사용하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사실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그냥 추상대로 다종족 국가, 그건 n분질이라는 소리죠. 제 말이 맞죠?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문화의 다양성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고구려는 여러 가지, 즉 공동주식을 강화시킨다거나 또는 고구려만의 특별한 자의식, 하늘의 자손이라는 천재지자, 하백녀랑 등등의, 그리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고구려 역할론을 광개토대왕은 주장한 것이죠. 고구려는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야겠다. 어떤 역할? 동방 문명의 핵, 원조선의 정상적인 계승자, 부의 정통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걸 통해서 동아시아 세계에서 새로운 문명 또는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은 아마 지나치게 논리의 비약이 심하다고 주장할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제 강의 말고 제가 쓴 글들을 보시고요. 그리고 설사 비약이 있어도 이런 틀을 설정해 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채워가다 보면은 고구려의 역할, 고구려의 가치가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높이 평가하는 김하민족 정복 국가설이 1947년도에 완성된 형태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의 것들은 일단 틀이 나오고 꾸준히 보완이 되고 그 다음 세대에서 보완이 되면서 큰 틀이 되는 거죠. 홍익인간도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조상들이 홍익인간을 논리화시키려는, 사상화시키려는 노력과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추상적으로 선언적인 거로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태도는 비자주적인 또는 식민지 지식인들의 일반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문화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전성시대의 고구려는 이렇습니다. 하나의 국가 영토 안에 색다른 생태환경,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적이지만 다양성을 지닌 거죠. 통일 다양성을 지닌 다문화 국가 또는 다문화 체제를 완성시켰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당시 동아시아라는 터 속에서 필드 이론이거든요. 이 문화 필드 속에서 항성 역할하고 허브 역할하고 그리고 IC 역할하고 제 이론에 따르면 허트 역할을 하면서 말 그대로 호남 문명의 성격을 갖고 동아시아의 동방 문명이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연구가 진행되면은 일본 열대에 끼친 영향도 우리는 충분히 더 많이 찾으리라고 봅니다. 고구려의 특성은 자의식이 강하다. 그리고 공존 상승의 논리가 있다. 정중동엔 동중동의 문화다. 야성과 지성과 감성이 혼재되어 있는, 그리고 자유질이 가진 그런 문화라고 제가 추정합니다. 벌써 1회, 2회, 3회 정도의 강의가 진행됐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고구려는 어떤 나라인가? 광개토대왕은 어떤 국가발전 정책을 추진했는가? 현재와 직결되고 있는 우리 민족의 근본 정체성이 그때 완성이 됐다. 당연한 거잖아요. 필드를 하나로 엮었고 거기에서 장구한 세월 동안 역사 공동체, 문화 공동체 역할하다 보니까 당연히 현재와 연결되는 우리 집단의 정체성이 완성이 된 거죠. 근간이. 그래서 그것이 백제, 신라의 영향을 줬고요. 가야도 영향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문의 실현이라고 봐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제가 리디스커버리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정체성을 재발견한 시대예요. 늘 그렇듯이 리는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이 있었다면은
그 다음에 되풀이된 것은 리디스커버리가 되고요. 자, 저는 리디스커버리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명도 큰 틀 속에서 동방 문명, 그리고 원조선 문화를 다시 르네상스 한 겁니다. 자의식부터 시작해가 등등. 그래서 오랜만에 고구려가 이렇게 넓은 영역과 영토를 가지고 하나의 정치제로 성립되다 보니까 이제는 문화도 재부흥되고 절정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거를 르네상스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당연히 정치적으로 중립국가가 되고 위상이 높아지니까 이때 비로소 정립됐다. 또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재건국됐다. 리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마지막으로 내려야 할 결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시구해야 될 마지막 영혼은 무엇일까요? 고구려가 전성기 때 이렇게 리파운데이션을 완성, 즉 다모를 완성했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제 고구려처럼 또 한 번 다모를 완성시켜야 되는 거죠. 즉 릴리 파운데이션을 지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요체가 되는 것이죠. 광교투쟁 국가발전 정책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가치고 미래의 지향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릴리 파운데이션이 되는 겁니다. 현실은 항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특히 역사학이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역사학자는 정말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동시대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데 역사학자는 장구한 세월 속에 서 있는 중요한 것들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공간적으로 여기만이 아니라 넓은 범위까지도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응축된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나름대로 지혜를 갖게 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능하면 그래서 역사학, 역사학자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결의 모델을 제시한다면 좋은 거죠.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저는 역사학자들의 확률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시간에 걸친 고구려 광개토대왕에 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워낙 제가 좋아하고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저에게도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